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배꼽 인사까지 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뒤에 3방식을 포함하고요. 앞부분이 조금 남아있죠. 가격 재원칙부터죠. 맞나요? 185쪽부터입니다. 지금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금 여기 185쪽부터 나오는 이 부분이 출제가 안 됐어요. 지금 185쪽의 가격 재원칙이라는 주제는 해마다 거의 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출제가 안 됐다는 얘기는 이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요것도 10분의 한 6에서 10분의 7까지도 돼요. 10년에 6번 내지 7번 출제가 되는 주제인데 요 놈은 지금 몇 년째 쉬고 있어요. 10분의 6, 7에 해당하는 게 몇 년째 쉬고 있으니까 올해는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에 올해까지 출제 안 되면 제 손에 장을 찢어야 되는 판이 됐어요. 정말 이거 정말 저로서는 목숨을 내놓고 이거 진짜 정말 이거 출제 안 하면은 이거 출제하라고 막 강요를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최근 몇 년간 쉬고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사실 분량도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 앞부분에서 2문제 정도 커버한다면은 뒷부분에 한 4문제까지도 출제되거든요. 3방식에서. 그 4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출 수 있어도 감정평가에서 반을 맞춥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재원칙이 많이 하자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선별해서 확실한 것만 몇 개 잡아버리면은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 했던 거를 좀 복습하는 걸 생략하고요. 좀 뒤에 3방식이 좀 많기 때문에 바로 가격 재원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재원칙은 지난 순환에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5가지는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5개. 가장 자주 등장하는 5개. 이 5개만 알아도 한 60, 70% 이상이 커버가 돼요. 그 5개가 일단 최유효 이용 원칙을 중심으로 하죠. 이게 중심이 돼야 되죠. 최유효 이용 원칙이 뭔가 하면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게 최유효 이용인 것을 표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표준으로 해서 형성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들 달동네 고급 빌라 이러면은 가치가 별로 안 나가겠죠. 이 고급 주택 지역에 고급 빌라가 있으면은 제값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고급 주택 지역에 고급 빌라면은 그게 최유효 이용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달동네의 고급 빌라면은 최유효 이용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최유효 이용 상태의 가격보다는 낮겠죠. 그러니까 그 달동네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가치가 제값을 받느냐, 제값을 받지 못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표준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표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 상태를 표준으로 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의 부동산의 상태가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게 이제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내부 관련 원칙이 있고 외부 관련 원칙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달동네 고급 빌라는 외부 관련 원칙, 외부 환경 때문에 최유효 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내부 상태가 균형이 안 맞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주변하고 아무리 올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내부 관련 원칙이 있고 또 뭐가 있고요? 외부 관련 원칙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부 관련 원칙에 2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균형의 원칙이에요. 이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구성 요소가 적절히 균형이 달성돼야 돼요.
그래야만 부동산의 가치가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균형이 달성되지 않으면 최유효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요거 제가 말씀드릴 때 뭘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말씀드렸어요. 엘리베이터가 그 건물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맞게 설치가 돼 있어야 제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맞다 할지라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작은 놈 하나, 큰 놈 하나 이렇게.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엘리베이터가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더 큰 놈이 있는 게 그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었어요. 이거 몇 배 되는 건물인데 거기에 병원이 좀 있었어요.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게 그 침대용으로. 근데 침대용인데 이게 용량이 똑같이 1000kg더라고요. 딱 봤어요, 제가 이렇게. 용량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용량 쓰여 있거든요. 보통 60kg를 한 사람 1인분으로 잡아서 여름에는 한 15에서 16인용쯤 돼요. 그러면 딱 1000kg 미치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이게 더 크죠. 사이즈는 이게 더 큰데 용량이 똑같아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쪽이 문제, 이쪽이. 얘네들이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이게 무게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동을 안 해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면. 그래서 어떤 때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한 서너 사람이 이렇게 한쪽으로 가 서잖아요. 이러면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균형 잡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균형 잡아가지고 딱 균형 잡으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오히려 이게 균형 잡기가 더 쉽거든요, 작은 게. 이런 경우에는 무슨 감가가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용량을 더 큰 걸로 해서 어지간히 이렇게 사람이 한쪽으로 쏠려도 그 정도는 잡아줄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균형의 원칙이 끝나면은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에 기여의 원칙을 했거든요. 기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게 생산비 합이 아니고요. 기여도의 합이, 기여도 합. 기여도 합.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 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집 팔거나 전세 놓을 때 좀 수리해서 내놓으면 더 잘 나가거나 할 수 있잖아요. 더 높은 값을 받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비용보다도 더 높게 전세금 받거나 더 높게 팔 수 있다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비용은 100만 원 투자해도 가치는 300이 더 올라간다. 비용은 500 투자해도 가치는 1000이 더 가치는 올라간다. 즉 가치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비용의 합이 아니죠. 가치라고 하는 건 비용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감정평가에서 추가로 투자할까 말까 적부 판단할 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추가 투자 적부 판단, 더 할지 말지 판단할 때. 됐나요? 그런 예들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예들을. 이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여도의 합이다. 생산비 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비 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예를 또 들기도 했는가 하면은 생산비 합이 아니에요.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앞토지, 뒷토지 이렇게 병합하는 경우 예를 들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앞토지 소유자하고 뒷토지 소유자하고 합의는 했어요. 이거 팔기로, 거래하기로 합의는 했어요. 근데 가액이 서로 누구는 적게 주겠다, 누구는 많이 받겠다, 뭐 이렇게 해서 다투을 때 이 땅을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면은 감평 의뢰를 하면은 자, 의뢰를 할 때 이 가격이 얼마나 나갈지를 이제 판단해 주는 대로 이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요 판단할 때 시장 가치로 판단하겠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판단하겠어요? 시장 가치,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판단하겠죠? 근데 그 가치를 판단할 때
얘가 여기 편입됨으로써 이 뒤에 가치 상승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본다고 했어요. 기여하는지. 그죠? 예, 그럴 때 이 가치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인데 무슨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한정 가격, 이렇게 얘기했죠. 한정 가격. 병합 분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 이게 시장 가치 외의 가치에서 대표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할 때 다 무슨 원칙이 적용된다고요? 기여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관련 원칙에 적합의 원칙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적합의 원칙 하면 뭐 생각하라고요? 달동네 고급 빌라. 그래서 경제적 감가.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아 이제. 이거는. 다음에 이제 벌써 3개 나왔어요. 2개만 더 하면 되죠. 토대가 되는 원칙에서 이 토대라는 거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이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변동의 원칙은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죠. 지난주에. 형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형 이름은 일지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그때 많이 웃더니요. 웃다가 그냥 다 까먹으셨어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얘네가 동생한테, 발생 요인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죠. 효상요 또는 유상요.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이 변하는,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니까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에 따라 뭐도 자꾸 바뀌어요. 가치도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언제적 가치인지를 밝혀줘야 되죠. 감정평가할 때. 이게 언제적 가치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되고 또 시점 수정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가 돼요. 자, 벌써 4개요. 마지막. 기타 원칙에 뭐가 있어요? 대체 원칙이에요. 이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에서는 거의 뭐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감정평가할 때 사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사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 사례는 다 사용합니다. 그럼 사례 자료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 사례 자료는 어떤 사례를 구해야 돼요? 그 대상 부동산하고 대체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체 원칙이에요. 이 대체 원칙이라는 거는 비슷한 물건이라면 가치가 어떻게 형성될 거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형성될 거라는 거예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이나 다른 부동산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이 대체 원칙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이 옆에 있어요. 근데 그게 부르는 게 더 싸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그 가격은 좀 더 올라올 거고, 요 가격은 좀 더 내려가면서 비슷하다면 결국은 가치가 비슷하게 형성될 거예요. 그럼 요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려면은 뭘 보란 얘기예요? 요거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의, 비슷한 물건의 가치를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만큼 되겠네. 이게 뭐예요? 대체 원칙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제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런 말도 말씀드렸어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같은 효용을 갖는다면, 같은 값이면, 같은 가격이라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고, 같은 효용이라면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하고, 그와 관련되는 원칙이 바로 대체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돼요. 모두 관련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간접법 적용과 관련돼요. 이 간접법은 사례 부동산 사용하는 거예요. 사례 부동산. 사례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사례 자료. 이게 간접법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야 돼요. 얘네들은 뜻하고 그리고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이런 개념들 기억하면 돼요. 근데 그 5가지만 해도요, 지금까지 출제된 가격제 원칙 문제의 한 60, 70%가 거의 해결이 돼요. 자, 근데 여기 이제 3개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3개를 더 말씀을 드리는데, 3개를 듣는 순간 얘네들을 까먹는다. 이러면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차라리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두 개는 어렵지 않고요. 쉽고요. 하나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그 3개를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2개가 더 있고요. 여기 1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외부 관련 원칙에.
여기 이제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 있어요. 요거는 안 어려워요. 이 단어에서 그걸 뜻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점점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층수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돼요. 층수. 한 층 한 층 더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 층 올릴 때의 비용보다는 한 층 올릴 때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정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다 멈추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용이 더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체감하는 상태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놈하고 똑같아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한 층 더 올릴 거냐 말 거냐. 추가 투자 적부 판단할 때 이게 가장 많이 적용돼요. 요거는 안 어려워요. 요 밑에 있는 놈이 어려워요. 이게 뭔가 하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여기 좀 어렵습니다. 속에 이제 뜻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 단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익을 배분한다는 거는. 근데 그게 속에 더 숨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수익을 배분하는데 누구한테 배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벌써 주무시는 거 아니겠죠? 지금 이제 약간 어려운 게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수익을 배분하는데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은 생산 요소라는 데요. 생산 요소. 자, 들어보세요. 제가 땅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 때마다 저는 땅을 갖고 있죠. 땅을 갖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을 갖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튼튼한 몸을 갖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노하우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땅을 대고요. 여기서 돈을 대고요. 노동을 제공하고요. 경영 노하우를 제공해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임대 사업 합시다. 임대 사업을 하면은 임대료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을 배분한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이 벌어들인 수익을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이 벌어들인 그 수익에 참여한 생산 요소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노하우를 제공했고, 누구는 노동을 제공했고, 누구는 돈을 제공했고, 누구는 땅을 제공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수익을 배분하는 거예요. 각 생산 요소한테. 경영, 노동, 자본, 토지, 요 생산 요소한테 수익을 배분한다. 그게 숨어 있다고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게 어렵다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는데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배분된다는 얘기일까요? 최종적으로 토지한테 배분된다는 얘기. 토지한테. 왜 그럴까요? 왜 토지한테 배분될까요? 최종적으로. 토지한테 먼저 배분되는 게 아니라 토지라는 생산 요소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땅이 개발되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다른 옆에 땅은 개발이 됐는데 그런 경우 보기도 하죠. 이게 개발 초기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가보면은 어떤 땅은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떤 땅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고 그런 게 있죠. 이게 기반 시설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왜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거기에 왜 자본이 안 들어오고 있을까요? 아직은 자본이 들어왔을 때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땅이 이제 드디어 개발이 된다는 건 뭘 뜻하겠어요? 개발이 됐을 때 그 수익이 자본한테 충분히 돌아가고 남는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개발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거예요. 어떤 땅이 개발되고 안 되고는 그 투입되는 생산 요소한테 충분히 수익이 배분되고도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배분될 수밖에 없다고요? 토지한테. 그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한테 남는다라는 말 썼죠, 지금 제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잉여 생산성 원리라고도 해요. 잉여 생산성 원리.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남는다는 얘기예요? 토지한테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환원법에 가면은 토지잔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토지잔여법의 근거가 돼요. 조금 이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익이 배분돼서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배분된다?
토지한테 배분된다. 그래서 토지자녀법에 근거된다. 이게 좀 어렵고요. 추가로 하는 3개 중에서는 이거는 별로 안 어렵잖아요. 지금 수익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쟁의 원칙이야. 경쟁의 원칙은 이건 쉬워요. 이거 초과이윤만 기억하세요. 초과이윤. 이 초과이윤이 키워드예요. 초과이윤을 빼고는 경쟁의 원칙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초과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경쟁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따라 뭐가 사라지게 돼요?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 이런 것 뜻해요. 어떤 지금 부동산이 임대료 수익이 만실이 거의 1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요. 만실이 1년 이상 유지된다. 이게 지금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은 상태일까요?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상태죠. 대부분 만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이게 건물 지어서 건물 철거할 때까지 만실 거의 없죠. 만실 거의 없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만실인 상태를 보고 다른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른 이제 나도 더 지어서 이거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실인 상태인 것을 보고서 오판해서 앞으로도 한 이 건물 철거할 때까지 계속 만실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야 이거 충분히 수익이 되니까 이만큼 주고 사면 되겠다 해서 비싼 돈 주고 사면은 그러면은 오판하는 거죠. 감정평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초과이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한 2, 3년 내에 1, 2년 내에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과이윤이 있다 할지라도 경쟁에 의해서 초과이윤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실인 상태가 1년 가까이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뭐는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의 공실률은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시장이 좋다 해도 그 오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만실이고 뭐 대기손이 많다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은 이제 오판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실은 고려해야 돼요. 시장이 아무리 좋은 상태라 해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해야 과대평가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됐죠?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자, 근데 요 놈하고 요 놈, 세 놈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거니까 일단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엘리베이터 기능적 감가 생각하고요. 기여의 원칙, 기여도의 합이다.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 합이 아니다. 추가 투자이자 구판단이나 한정가격에 적용된다.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달동네 고급 빌라, 경제적 감가예요. 그 다음에 이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과 시점 수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 원칙,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게 된다. 감정평가 3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특히 간접법 적용과 관련해서 그 근거가 된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추가적으로 3개 더. 됐나요? 이런 정도면은 일단 키워드를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웬만큼은 걸을 수 있습니다. 웬만큼은. 자, 그게 이제 가격 재원칙이고요. 우리 교재에서 다 체크는 해 놨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 이것도 이제 많이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제발 올해는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작년, 재작년 계속 지금 여기서 안 나와가지고 올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분량도 작고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자주 나왔던 주제인데 지금 최근 몇 년간 너무 쉬고 있어요.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그리고 그 중요도도 높아요. 사실은 이 감정평가라는 파트에서. 근데 분량도 얼마 안 되지, 난이도도 높지 않지 하니까 괜찮은 파트거든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이걸 이제 서로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래서 질문하기도 쉽고 대답하기도 쉬운 파트예요. 지역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용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이런 식으로.
용도적인 측면에서 이게 표준적 이용을 판정을 해요. 그리고 이 개별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전제로 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지역의 어떤 용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체로 표준적 이용하고 최유효 이용이 어떻겠어요? 거의 비슷하겠죠. 이게 일치하겠죠. 근데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다 주거용인가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떤 부동산은 점포로 이용되는 게 제일 잘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최유효 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얘가 선행 분석이 되고 얘가 후행 분석이 돼요. 얘가 이제 먼저 판정하고 이걸 전제로 해서 이걸 판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가격 수준을 판정해요. 여기서 가격 수준은 뭔가 하면, 자, 요 지역을 보세요, 지역. 여기 이제 역 일대, 지하철역 일대 요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가 나오기 전에 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아파트 단지가 나오기 전에. 그럼 여기에 가격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비싼 땅은 얼마에서부터 싼 땅은 얼마까지 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나타내는 개념이 가격 수준이에요. 여기서는 제일 비싼 땅이 어딜까요? 저 백화점 있는 데일까요? 그 근처가 제일 비쌀까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사거리 중에서도 이쪽 백화점 있는 쪽이 저쪽보다는 이쪽이 좀 유동 인구가 많고 좀 더 사람들이 붐비죠.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그거는 좀 더 비싼 데서 조금씩 벗어나면은 이제 저 아파트 단지 근처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와도 조금 그렇겠죠. 이쪽으로 조금 벗어나면은 제곱미터당 가격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격 수준이라 그래요. 그 지역을 보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를 봐야 돼요? 그 개별 부동산을 봐야 되잖아요. 요 부동산. 요 개별 부동산을 보니까 뭐를 판정해야 돼요? 가격을 판정해야 되죠. 근데 이걸 질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역 분석에서 가격을 판정한다. 개별 분석에서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문제 낼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거 일종의 거짓말이잖아요. true, false 이렇게 하잖아요. TF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같이 착한 사람이.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요. 여러분들 한번 기출문제 보시면은 틀린 문제 묻는 게 많을까요? 옳은 문제 묻는 게 많을까요? 틀린 거 묻는 게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옳은 거를 묻는 문제가 더 힘들어요. 그거는 거짓말을 4번씩 해야 되니까. 맞잖아요. 옳은 거를 묻는 게 거짓말 4번 해야 되거든. 그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게. 근데, 아무튼, 거짓말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는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넣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알면은 공부할 때 훨씬, 대답하기도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요렇게 바꾸겠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굉장히 사실 이런 건 전형적인 문제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이거는. 이건 너무 재미없잖아, 또. 그래서 좀 이렇게 독창적인 문제를 만들려고 막 머리를 써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 문제 만드는데 30분이고 40분이 막 지나가요. 그러면 시간에 쫓겨서 할 수 없이 그냥 상투적인 문제 이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 아프다니까요. 사실은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지금 문제 만들 때예요. 지금도 계속 문제 만들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밴드에도 올리고 이러는데 이게 문제 하나, 지문 하나 만드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품값을 좀 쳐줬거든요. 한 문제에 5,000원 이렇게 품값을 쳐줬어요. 그것도 한 문제에 5,000원도 사실 그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 한 문제 만드는데 신경 쓰는 거 생각하면. 더군다나 보세요. 문제를 총 200문제를 만들어요. 그럼 200문제를 만들면 아무렇게나 200문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도 설계가 들어요, 설계. 총 200문제를 만들면은 그 중에서도 총론의 몇 문제, 경제론의 몇 문제, 이걸 일단 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200문제 중에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몇 문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난이도도 또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 문제도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거와 덜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맞춰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요, 비율을. 그 비율 맞추는 게 일단 설계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00문제면은 5회분으로 이걸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O해분으로 쪼갤 때도 이게 골고루 이렇게 섞이도록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쉬운 작업이겠습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200문제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문제를 다 만들죠. 40문제를 만들면 또 1, 2, 3, 4, 5 이거 개수를 셉니다. 40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 1번이 8개, 2번이 8개 이게 평균적으로 8개 나오는지를 봐요. 예, 그럼 이 개수가 안 맞죠? 그러면 이 개수도 조절해야 돼요. 지금까지 출제된 것들이 보면은 기출문제 거의 대부분이 1, 2, 3, 4, 5번이 이게 개수가 거의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틀려도 한 개밖에 정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8, 8, 8, 8, 8 이렇게 되든가 8, 8, 8, 9, 7 이렇게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거기에 맞춰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걸 또 수정을 해야 돼, 이거를. 이 배열 순서를 수정을 해야 되고 또 난이도를 맞추려면은 쉬운 지문이 앞으로 가게끔 배치하면 어떻게 해요? 쉬운 지문이 앞으로 가게 배치해버리면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되고요. 이거는 너무 쉽다, 이게 지문이. 그럼 뒤로 돌려버리고 어려운 지문 앞으로 내버리면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품값을 안 쳐주려고 한다고, 이거를.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경 쓰겠냐고, 그렇게 신경 안 쓰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대체로 이게, 개수가 비슷하거든요. 1, 2, 3, 4, 5 개수가, 정답 개수가. 그러니까 내가 마킹을 했는데 5번이 별로 마킹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찍을 때 5번으로 쪼르륵 하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죠. 물론 뭐가 전제돼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게 맞아야죠. 지금까지 풀었던 게 맞아야 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풀었던 게 잘못됐는데 그렇게 찍어버리면 이제 다 틀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좀 인정해달라 이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이 인정해줘도 고맙지만 학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어쨌든 이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렵게 출제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요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지역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 판정한다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지역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지역 분석 최유효 이용 나왔으니까 틀렸다고 하면 안 되고요.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면은 옳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조금은 생각하고 판단을 하시라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선행 분석이 되고 얘가 후행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 적합의 원칙과 관계된다면 조금 전에 가격 원칙 있죠? 이쪽은 균형의 원칙과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경제적 감가하고 관계 있다면 이쪽은 기능적 감가하고 관계가 있고요. 여기 이제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도 지역 분석합니까? 자동차 같은 동산 살 때도 이런 동산은 어떤 지역에서 제작하느냐에 관계없죠. 이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하는 겁니다. 부동성 때문에. 그리고 인접성 때문에. 근데 여기는 개별성하고요. 그리고 뭐 최유효 이용이니까 용도 다양성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요, 출제가 되면은 반 정도는 요거 비교하는 문제 나옵니다. 반 정도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또 나머지 반은 지역 분석의 대상에 대해서 출제가 돼요. 지역 분석 대상. 그리고 지역 분석의 의, 뜻 같은 거. 지역 분석이 뭐다. 이런 거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자세히 해둬야 돼요. 몇 페이지도 많지 않으니까 그 뜻하고 필요성, 의의나 필요성 이런 거 다 자세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의 대상하고요. 함께. 그러니까 지역 분석의 의의는 어디 있나요? 지역 분석의 의의는 187쪽에 있죠. 그 이제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어떤 지역 특성을 갖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지역 특성인지가 바로 용도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용도적인 측면에서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인지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지역인지 그런 걸 이제 지역 특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뭐예요? 쭉 그렇게 읽고 나가서 키워드는 세 번째 줄에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설명문을 읽고 나더라도 결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키워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은 일단 동그라미 1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 줄 끝에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죠. 그리고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사례 자료 수집 범위를 명백히 하고 용도적 지역 범위를 명백히 한다. 이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사 지역과 동일 수급권이 있거든요. 이 지역 분석의 대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둘은 같은 급이에요. 동급이에요. 동급. 근데 얘는 동급이 아니에요. 얘네들 둘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특히 요 동일 수급권이라는 것이 사례 수집 범위를 한정해 주는 개념이에요. 사례 수집 범위를 한정을 해줘야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사례 자료 수집하러 가지 않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만 사례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을 줄인 말이죠. 수급이. 수요 공급을 줄였다는 얘기는 요 범위 안에서 이 대체 경쟁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대체 경쟁 관계. 그걸 벗어나면 이제 대체 경쟁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체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대체성. 여기도 또 대체 원칙 나오는 거예요. 대체성이 없으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말한 얘기야. 동일 수급권이에요. 됐나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 그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 개념 나오죠. 인근 지역 개념에서 그게 기업 미은 득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고 대상 부동산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이 이 안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특정한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을 갖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이 지역이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용도가 짬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훨씬 좁은 지역이란 얘기예요. 근데 동일수급권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얘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다. 그럼 유사지역 해도 얘도 뭐예요? 얘도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고 얘도 유사지역이라고 하면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고 얘도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고 이게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일수급권은 얘네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안에 뭐도 있어요? 다른 용도 지역도 있겠죠? 상업지나 공업지역 같은 것도 있겠죠? 그거를 포함하는 개념은 동일수급권이고 그냥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하면은 특정한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동질성을 갖는 하나의 범위를 그렇게 인근 지역 또는 유사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디귿의 맨 밑에 187쪽의 맨 밑에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 사회보다는 작은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 사회가 뭐예요? 그거는 주거 기능, 상업 기능, 공업 기능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된 하나의 사회를 종합 형태로서의 사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일 수급권에 가까워요. 종합 형태로서의 사회는 동일 수급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동네 같은 읍단위 소규모 도시 같은 그런 경우에는 동일 수급권이라는 게 딱 그 시내 시내 일정 범위 있죠. 면 단위로 넘어가지 말고 그 범위가 그 자체가 동일 수급권이고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기억에서는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고요. 다음에 니은에서는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표준적 이용 중심. 여기 이제 키워드죠.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표준적 이용 중심. 다음에 디귿의 내용은요. 이게 인근 지역 이런 범위를 정할 때 행정구역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동이니까 인근 지역이고 다른 동이니까 인근 지역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 지역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리얼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리얼의 내용은 인근 지역을 이렇게 너무 넓게 잡잖아요. 너무 넓게 잡으면은
땅 가격이 싼 것에서부터 비싼 것까지 이 범위가 너무 넓어버리죠. 그러면은 신뢰 수준이 떨어져. 너무 넓어버리면은. 대신 사례는 구하기가 쉽겠죠. 범위가 넓으니까 그 안에 사례는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너무 좁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가격 수준은 신뢰도가 높겠지만 사례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좀 자주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요게 리얼이.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은 이제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고요. 다음에 유사 지역은 지역 특성이 인근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죠. 그러면서 얘하고 얘가 성격이 어때야 돼요? 비슷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격 수준도 어때야 돼요?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평가할 때 저기 강남에 가가지고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 사례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의 더블 차이 나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여기는 조금 덜 차이 날 것 같은데 요 조금만 벗어나도 강남구하고 거의 더블 차이 날 겁니다. 그죠? 그래도 여기는 조금은 더 비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봤어요. 한 10년 가까이 전인데 지금도 아마 조사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거의 그런 정도로. 그러면은 유사지역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유사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있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유사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일단 첫째는 옆에 다른 녀석이 있어야 이 특성을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배우 조인성 얘기했죠. 조인성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는 옆에 뭇사람들이 있어 봐야 안다 이거죠. 뭇사람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인성은 뭇사람들을 고마워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얘 지역 특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유사 지역이 필요하다고요. 자, 이런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인근 지역 안에 사례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인근 지역 안에 사례가 없으면은 사례를 유사 지역까지 가서 구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유사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동일 수급권은 그 의의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동일 수급권 판정에서 주거지나 상업지, 공업지 그 각각의 토지에 그 판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주거지는 동일 수급권 판정 기준이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이 동북쪽으로는 여기쯤이 이제 동일 수급권의 거의 바깥쯤 될 거예요.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강동 쪽이 될 거고요. 남쪽으로는 저기 관악구 뭐 이런데, 영등포구 이런데, 저쪽으로는 강서구 이렇게. 이게 이제 도심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을 한다면은 일정한 그 범위 있죠. 그런 범위가 동일 수급권이고요. 근데 고급 주택지는 대체할 만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범위가 좁습니다. 그 저기 예전에 여기 업체 동용상업체 직원 중에는 오로지 강남 3구만 고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서울에 온 이후로 그 길을 벗어난 적이 없대요. 자기는 오로지 강남 3구 중에 하나예요. 강남, 서초, 송파 셋 중에. 그러니까 이런 친구한테는 동일 수급권 범위가 꼭 강남 3구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고급 그 어떤 주택가는 대체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죠? 있어봐야 뭐 여기 저기 강북 쪽으로 오면 뭐 평창동이나 세금정 옛날에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도 그 잘 사는 동네인가요? 그리고 또 뭐 목동이라든가 뭐 한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급 주택가는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좀 좁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상업지는 배후지를 기초로 하여고 단어가 빠졌는데 동일한 상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범위, 동일한 상업 수익. 키워드는 수익입니다. 키워드는 수익. 그러니까 상업용의 경우에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공업지는 비용이 키워드예요. 비용. 무슨 비용이에요? 공업은 이제 제품 제조하는 거 아니에요. 제품 제조해서 판매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동일한 수준의 범위를 동일 수급권이라 하고요. 이런 상업지나 공업지는 좀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동일 수급권의 범위도 크냐 작으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는 일반적으로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정해지죠. 이건 앞에서 우리 이 후보지 이행지 용어할 때도 했죠. 전환 중인 토지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전환 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됐죠? 나머지 넘어가시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좀 쉬고 이제 3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